우연히 미슐랭 서울 2025를 봤어요. 미슐랭 식당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기고, 마침 요 시점부터 몇 달간은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생선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스시야보다는 양식 다이닝 쪽을 먹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25에서 원스타를 받은 이스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파인다이닝은 제가 경험도 좀 전무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지금껏 제가 스시야를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접근법을 기준으로 조금씩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가서 크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파인다이닝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대한 역사도 궁금하고 정의, 유래 이런 게 궁금해서 좀 사이트를 뒤져봤습니다. 읽으시면서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정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찾았던 사이트 중에 리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정제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파인다이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작. 파인다이닝의 유래는 프랑스에서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리츠 칼튼 호텔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 리츠의 창립자, 당시에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였던 사람 Auguste Escoffier 이랑 같이 몬테카를로에 있는 호텔에서 고급 식당과 호화로운 숙박시설을 동시에 제공한 것을 유래로 하고 있습니다. 파인다이닝의 어원은 좋은, 탁월함 이런 걸 의미하는 파인하고 격식 있는 식사를 의미하는 다이닝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역할은 최고의 음식을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분위기와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손님들의 입맛뿐 아니라 식사 전체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또한 다른 업장과 차별화되는 자신들만의 이미지를 창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인다이닝의 영역은 전통적으로는 프랑스로 한정지어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 국가와 지역들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음식들이 손님들에게 각광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가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장벽을 깨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장르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격식에서 좀 벗어나서 시대의 흐름과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자기 과시적 문화에서 합리적 소비로서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인다이닝의 구성 조건은 정의하는 그 기관에 따라서 표현이 너무 다양해요. 우선 NRA 미국 레스토랑 협회에서는 풀 서비스, 정성스러운 식사 준비, 정장 차림, 극진한 서비스, 맥주와 와인 등의 주류 제공, 그 다음에 높은 객단가의 저녁 식사 등을 제시했고요. AAA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는 풀 서비스, 다양화된 혹은 제한적인 메뉴, 각양각색의 주류를 갖춰야 되며 평균 이상의 음식, 서비스, 인테리어와 복합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파인다이닝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 준비된 음식, 주류 등의 서비스를 받는 외식 분류를 말하고요. 셰프는 손님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제가 보고 방문한 이스트는 그 압구정 로데오역의 5번 출구로 나가면 돼요. 거기서부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압구정 로데오길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은 도착할 수 있어요.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업장에 대한 정보는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점심은 11만원, 저녁은 1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업장을 소개하는 편지가 적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소설 구성의 3요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이었죠. 이스트의 구성 요소는 효모, 동양권, 그리고 재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추측했던 게, 여기 헤드 셰프님 이름이 조영동 셰프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이름이 가게명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메뉴 구성표는 제가 올렸는데, 요거는 제가 음식 그 영상과 사진에 따라서 차례대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단정한 차림새,
대한 정장 차림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즘 많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셰프님들 차림새는 모나미 패션이에요. 밑에 검은색, 위에 하얀색. 그래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켓을 입으신 분이 소믈리에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영상이나 이렇게 사진 좀 찍어도 되겠느냐, 제가 뭐 이렇게 거치대를 넣어놓고 찍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블로그나 채널 운영하시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당황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부 형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PPT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제 자리는 여기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제 와인 리스트를 주시는데 첫 장 딱 열었는데 다 영어라 가지고 접어뒀습니다. 저기 열정적으로 손님한테 메뉴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헤드 셰프인 조영동 셰프입니다. 웃는 그 미소가 되게 인상 깊어요. 자신감 넘쳐 보입니다. 스시야 같은 경우에는 뒷주방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가려져서. 근데 이런 식의 파인다이닝은 이 조리의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셰프들 전체가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슐랭 원스타 그 명패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도 좀 올려봤습니다. 제가 미슐랭 원스타 좀 찾아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매우 뛰어난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당에게 주는 등급이래요. 그래서 요리 기술이 뛰어나고 셰프의 분명한 철학이 돋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원스타만 따도 식당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나온 음식입니다. 한우 육회, 유바, 오향 앤 치킨 진저 우롱티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였는데 요 술잔같이 조그만 그릇에 콘소메가 들어있어요. 위에는 튀긴 유바 위에 오향으로 조리한 육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손으로 한 입에 먹은 다음에 티라고 되어 있는 콘소메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딱 첫 음식을 먹자마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첫 음식은 산미가 약간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시큼한 그런 맛이 난 건 아니었지만 마지막 국물로 나온 콘소메의 생강 맛이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리고 유바 위에 올려진 육회는 저희가 편하게 접하는 일상의 육회와는 좀 달라요. 타르타르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타르타르는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 유목 민족들이 안장 밑에 보관하고 있던 말이나 소 등의 고기를 이동 중에 이게 진동으로 다져서 먹기 시작한 거를 시작으로 유래가 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육회보다 약간은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양념으로는 이제 오향을 곁들였다고 했는데 오향은 계피, 회향, 팔각, 화자오, 정향 이렇게 5개의 향신료를 말합니다. 뭐 향신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좀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삭한 유바랑 양념된 육회를 먹고 나서 오랜 시간 우려낸 닭 육수와 생강으로 맛을 낸 콘소메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소믈리에 분이 되게 목소리에 친절함이 배어 있어요. 이 업장에 그 음악이 조금 생각보다 커서 상세하게 다 들리진 않는데 되게 친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우 닮았어요, 배우. 다음 음식은 청어로 만든 한입거리랑 이스트의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갈비찜이 포함된 메뉴입니다. 청어 요리에는 청어랑 백미소, 크리스피 어니언, 라르도라는 식재료가 들어가고요. 다음은 갈비찜하고 블루치즈로 만든 도넛이 나옵니다. 블루치즈로 만든 도넛 안에 갈비찜을 넣어서 만든 음식이에요. 우선은 청어부터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 요리부터 먹었어요. 나와 있는 재료 중에 라르도라는 식재료가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라르도의 풀네임은 lardo di colonnata 라고 하더라고요. 돼지 등 쪽에 있는 지방을 직사각형의 덩어리로 잘라서 각종 양념을 바른 후에 오랜 시간 숙성해서 만든 이탈리아 식재료래요. 이 원재료가 기름이다 보니까 고된 노동을 하는 채석분들, 그 노동자들이 빵 사이에 끼워 먹었던 것을 유래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먹어야 될 세계 음식재료 1001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왜 제철인 청어랑 이 재료를 섞었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아마 좀 더 고급진 간을 이 라르도에서 얻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염장한 비계다 보니까 식감이 약간 이렇게 꼬득은 아니고 이렇게
칼캉말캉거리는 느낌? 이런 게 있어 재밌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름이 이잖아요. 그래서 청어인데 청어 맛이 딱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적으로는 스시야에서밖에 청어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한정적이라서 뭐 이렇다라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그 이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갈비찜은 그 늑간살로 만든 부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향이 좀 더 나는 느낌이고 먹으면 딱 친숙한 맛이 나요. 한국인들이 먹는 갈비찜 맛이 납니다. 다음은 이제 해산물, 그 중에 삼치로 만든 음식이었어요. 저 삼치를 이게 Spanish mackerel. 라고 나와 있길래 찾아봤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삼치가 왜 삼치인지에 대한 재밌는 어원이 있어서 이제 말을 해보자면 원래 삼치의 이름이 망어였대요. 왜 망어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삼치가 되게 많이 잡혔대요. 그래서 지방 관료나 왕에게 선물로 많이 바쳤는데 이 삼치가 잘 상하는 식재료인 거예요. 요즘에는 그나마 운송이나 보관 문제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선도가 아무래도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왕이나 지방 관료가 딱 받았을 때 와 망했네 라고 해가지고 그 망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릴 소자에 어류를 뜻하는 전미사 치를 붙여서 지금의 이제 삼치까지 됐다고 하네요. 다른 정보로는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삼지라고 해서 삼치의 외관에 푸른색, 은색, 검은색 이 세 가지 색깔이 섞인 게 좀 독특하다고 해서 삼치라고도 합니다. 뭐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 삼치는 심해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살짝 훈연했대요. 그 다음에 소스는 착즙한 파프리카를 좀 오랫동안 끓이고 그래서 소스를 만들어서 피칸 등의 다양한 재료를 섞은 다음에 차조기 오일하고 다시마로 만든 저 블록 같은 게 있어요. 저 꽃 모양으로 된 거. 그거랑 허브를 올려서 만들었어요. 훈연한 삼치는 보통 이제 드신 분들은 햄 냄새라 그래서 그 훈연한 향을 좀 싫어하시는데 이게 소스 때문인지 심해를 한 것 때문인지 새콤하고 신선한 느낌이 나는 삼치였습니다. 소스는 꽤나 좀 오일리한 느낌이 있는데 뭐 느끼하게 느껴지는 소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저로 잘 비벼가지고 삼치랑 함께 먹으면 피칸이 좀 이렇게 식감이 좋으니까 그 무르기만 한 삼치의 식감에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도 사실은 삼치는 정대 삼치가 저한테 좀 비교군이라 만족도의 차이는 확실히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아몬드 두부라고 해서 토푸가 나왔어요. 그 아몬드로 만든 두부 가운데를 파서 안에 대게살이랑 캐비어 넣고 아귀 간을 크넬 모양으로 만들어서 위에 올리고 위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아래는 폰즈 소스입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이 대부분 다 온도감이 좀 분명해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뜨거운 건 뜨겁게, 차가운 건 차갑게, 또 미지근한 거는 미지근하게. 그 음식 맛을 손님이 분명하게 맛있게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온도를 만들어서 냅니다. 이 음식은 이제 콜드 디쉬인 거죠. 그릇부터 차가워요. 맛은 되게 좋았어요. 제가 아귀간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전체를 다 잡아요. 이름이 토푸니까 두부의 식감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두부의 맛을 좀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다 먹었어요. 저는 맛없으면 다 먹지 않습니다. 남겨요. 다음은 이제 옥돔 요리가 나왔습니다. 사우스시 남해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썼다 했어요. 이게 베스트였습니다. 오늘은. 옥돔은 그 우로코 야키라 그래서 생선의 비닐을 벗기지 않고 그 위에 뜨거운 기름을 얹어서 비늘의 바삭함을 살리는 조리법이죠. 그걸로 만들어 나왔어요. 흑백 요리사에서 그 브란핑 셰프라고 하죠. 그분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조리법이 됐습니다. 소스는 이제 김으로 만든 광천 김으로 만든 소스랑 그 다음에 홍합을 오래 끓였다 했나? 홍합 크림 소스를 섞어서 만든 거였습니다. 밑에는 톳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튀긴 찰흑미도 함께 담겨져 나옵니다. 이게 베스트로 느껴진 이유는 우선 대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딱 보면 잘생긴 사람, 딱 보면 이쁜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쉽게 딱 받아들여지는 음식이라 굉장히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예, 이제 파인다이닝에 가면 음식에 따라서 커틀러리가 계속 바뀌어요. 보통 스시야에서는 한 젓가락으로 계속 쓰는 경우가 많은데 파인다이닝에서는 대부분 커틀러리가 바뀌죠. 식도구라 그래야 되나요? 젓가락이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도구예요. 저는 식사 때 수저를 잘 안 써요. 국밥을 제외하고는.
뭐 비벼 먹는 것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도 건더기 다 젓가락으로 건져 먹고 남은 국물은 이 그릇째 들고 먹거든요. 다음에 갈 때는 처음부터 젓가락 달라고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젓가락은 이 요리를 위해서 주어진 도구였어요. 에그 누들. 중국의 에그 누들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디쉬라고 했는데 즈마장이라 그래서 위에 있는 소스는 참깨로 만든 중국 소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노란색은 즈마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사바용 소스였어요. 이것도 그 흑백 요리사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 오향 중에 하나인 화자오를 뿌려서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블랙 트럼펫 버섯으로 만든 육수를 끼얹어서 만드는 요리입니다. 국수는 이제 파스타를 만들 때 쓰는 두련밀을 직접 반죽해서 숙성한 다음에 만든 생면이래요. 그래서 계란 맛이 되게 많이 납니다. 다만 소스 위에 올린 화자오가 조금 매워서 막 헛기침이 나더라고요. 다른 건 다 빼고 육수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의도가 이런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인이 먹는 국수는 비빔국수보다는 국물국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면에 대한 그 정보 때문에 아마 올렸던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국수가 뭐예요? 라면이죠. 라면이 절대적으로 국물이 많은 이유가 개인적으로 한국인이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국물이 많으면 좋거든요.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 육수가 되게 좋게 느껴져요. 이 버섯이 뭐라고 하지? 비건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야채 중에 제일, 물론 야채는 아니죠. 균이긴 하지만 버섯이 주는 감칠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트럼펫 버섯이 향이 되게 좋은 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우선 국물이랑 같이 먹는 면 요리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면이 뭐 퍼지고 이런 거 상관없이 국물이랑 같이 먹는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양식에서 국수 요리가 나오면 대부분 이제 국물이 없는 소스에 비벼 먹는 그런 형태로 생각해가지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썼던 것 같은 칼이 나오죠. 이제 메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제주 흑돼지 상등심이 기본인데 뭐 한번 한우로 바꿔봤어요. 또 언제 올까 싶어가지고. 다음에 먹을 때는 기본 메뉴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더 이 업장에, 이 가게에, 이 파인다이닝 식당에 더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간다면 기본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소고기는 집에서 구워도 사실 기본 맛이 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돼지고기나 가금류 이런 것들은 스킬이 주는 차이점이 확실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기본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은 소스가 아주 최고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이에요. 되게 친숙한. 아주 제 기준으로만 말하면 저는 이제 파인다이닝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니까 아주 제 기준으로 말하면 저 초등학교 때 집 근처 역에서 그 노점이 있는데 거기서 닭꼬치를 팔았어요. 소금구이랑 양념구이로. 근데 그 양념구이가 말이 양념구이지 양념에 그 구운 닭꼬치를 담궈놓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양념이 다 닭고기에 스며들고 동시에 이 양념이 쫄아가지고 더 진한 맛을 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맛이 나요. 이 소스가 흑마늘 소스랑 발효콩 소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리덕션이라고 해서 졸이는 방법이잖아요. 소스를. 그래서 맛을 진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메뉴에 적힌 그 다루가 다 올라온 거죠. 고기, 그 다음에 야채 뭐 이런 것들 다 올라와 있어요. 뭐 단면은 저는 절대 저렇게 못 굽죠. 아주 맛있게 구워진 소고기랑 야채를 같이 먹고 마지막엔 명이나물로 먹어가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디저트가 나옵니다. 저는 청주가 라이스 와인인 건 처음 알았어요. 쌀로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표현이 라이스 와인인 건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이제 청주를 알코올을 다 날리고 맛의 에센스만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귤로 만든 소스를 넣어서 만든 소르베, 샤베트입니다. 여기서 호두 오일을 썼구나. 아까 그게 아니라. 아무튼 요 소르베, 샤베트는 새콤하다 보니까 앞에 먹었던 메인의 묵직함을 한 번에 날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 초콜릿 무스랑 초코 크럼블, 참깨, 산초잎을 넣은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다시마 아이스크림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뭐 소금 아이스크림도 나오는 판에 뭐 감칠맛도 좀 더 있고 다시마 진액 때문에 좀 더 찐득하고 농후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이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무스는 좀 느끼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믈리에 분이 이 차를 끓여서 식혀가지고 해장으로 드신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비트를 졸여서 만든 디저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밑에다가는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거 위에다가 비트 조링을 올린 스낵, 그 다음에 호두 전과랑 초코버터를 올린 스낵으로 식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먹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르니까 신기하고 재밌기만 했는데 이거를 이제 글로 쓰고 정보도 찾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는 느낌이 나요. 메뉴는 이제 제가 식사 다 끝나고 나서 이거 변형이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계절에 따라서 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는 변경이 된대요. 아무래도 이제 메인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시그니처로 나오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바꾸기가 좀 어렵죠. 손님들의 이 만족도가 있고 그 손님들이 그걸 먹기 위해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뀌면 좀 아쉬우니까. 그래서 뭐 많이 바뀌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절에 따라서 좀 변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파인다이닝을 좀 경험을 해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친절한 것도 친절한 거지만 제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좀 시간이 중간은 좀 비잖아요. 이제 스시 안 가고 파인다이닝을 좀 가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